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보는 겁니다. 2026년 4월 8일 가상의 뉴스 방송을 하나 가져와서 그날 하루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 4월 8일이라.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들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 정말 다이내믹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밖으로는 일촉즉발의 국제 위기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AI가 과연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져집니다. 오늘 이 5가지 핵심 뉴스를 통해서 이 흥미로운 하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뉴스 방송에 따르면 사회 곳곳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바로 한 검사를 둘러싼 아주 충격적인 의혹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의 권력 남용에 대한 엄청난 폭로가 터져 나온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문구, 이게 국정조사에서 공개된 발언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한 검사가 증인을 상대로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와, 정말 그 수위가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이 검찰의 행위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 측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다. 이건 인도주의적인 관심의 표현이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 자극적인 표현은 그냥 의학적인 비유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주가 조작, 그러니까 금융범죄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의도적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에요. 심지어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증거를 찾았는데도 검찰이 이걸 덮어두고 오히려 그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들을 압박하는 무기로 썼다는 거죠.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비틀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 문제로 전국이 한창 시끄러운 와중에 정부는 또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서민들 살림살이가 꽤나 팍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데요. 바로 전 국민의 70%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거였어요. 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 게 주된 목표였죠. 역시나 이 지원금 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지금 고유가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힘든데 국민 생계를 지키려면 이건 필수적인 조치다 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건 그냥 돈 뿌리는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복지정책 논쟁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구도이기도 하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더 거친 세수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돈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해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들어왔으니 이걸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국내 정치가 한창 시끄러웠던 바로 그 시각. 한반도 밖에서는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한번 국제 무대로 옮겨보시죠. 바로 이날 오전 9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제시했던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 통첩 내용이 교량이나 발전소 같은 민간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마감 직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10일 연장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시 뉴스 방송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란 대사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서방 언론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이란 측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미국과 우리 이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정책이 이 위기를 만들었고 미국이 여기에 인질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시각이었어요. 이란이 아크사 모스크를 공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 깃발 작전, 즉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했고요. 트럼프 정권과는 직접적인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영역인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AI를 개발하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연구진들이 기능적 감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가 인간처럼 주관적으로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감정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감정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실험 방식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되게 직관적이었어요. 먼저 AI의 뇌, 그러니까 신경망에서 불안이나 실망 같은 특정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찾아내요. 그 다음엔 마치 스피커 볼륨을 높이듯이 그 감정 신호의 강도를 인위적으로 10배, 100배 이렇게 확 증폭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AI가 내놓는 글에서 그 특정 감정이 엄청나게 증폭돼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AI가 감정적인 반응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간처럼 고통이나 기쁨을 진짜로 느낀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과 실제 의식 사이에는 여전히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기술까지 정말 2026년 4월 8일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 모든 소식을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기계의 감정이 단지 기능에 불과하다면 결국 우리 뇌 속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의 결과물인 우리 인간의 감정은 과연 그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